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실 겁니까? 해야 되는데요. 또 예. 지지자들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정신 차리면 저한테도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이 정신 못 차리면 저에게도 기회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니, 제가 볼 때는 걱정입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역구나 출마 얘기는 아까 제가 기자회견 할 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당과 당원들에게 맡기고 함께 간다. 경기 하남시 갑에는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 용인시 정에는 박성민, 이원주, 이헌욱 3인 국민경선하였습니다. 자, 오늘도 민주당이 전략공천 관련된 어떤 결과를 발표했죠. 여기에 지금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추미애, 이현주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우선 추미애 전 장관 관련된 내용도 좀 화면을 좀 보죠. 경기 하남 갑에 공천이 됐습니다. 전략공천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을 가라고 딱 당에서 결정해 준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남 갑. 최근에 원래 하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구가 증가하니까 요번에 선거구 획정을 통해서 갑을로 두 곳으로 나눠졌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남 갑으로 가게 됐는데 여기는 앞서서 박경미 전 의원, 박경미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 예비 후보로 활동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 결정이 되고 갑을 다 이제 결정이 됐거든요. 후보가. 그러면서 박경미 예비 후보는 그냥 자연스럽게 탈락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요겁니다, 일단. 이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하남갑의 추미애 전 장관이 오늘 공천이 되니까 자, 그럼 하남갑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입니까? 양지입니까?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질문도 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하남 갑은 기존 우리 지역으로서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이른바 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미애 전 대표가 아주 험지 가셔가지고 선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에서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 눈 감고도 그냥 당선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말고는 격전지 정도만 넣어도 어디든지 이기기가 어려워요. 동작도 넣어보고 송파도 넣어보고 충성동 갑도 넣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여전사예요? 자, 수홍용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나와 계신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하남 갑 이번에 이제 분리가 됐어요. 원래 하남에서 갑을로 근데 그중에 갑 여기가 지금 알려지기로는 총선 대선 때 민주당이 모두 승리한 곳이라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는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입니까? 양지입니까? 무슨 지역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주당 입장에서 하남 갑이 쉽지 않은 지역이 맞죠. 왜냐하면은 지난번 대선 때 이제 하남시 전체로는 0.5%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0.5% 정도 근소하게 리드를 했는데 지금 하남 갑을 분구가 어떻게 되냐면요. 덕풍 3동, 미사 1동, 미사 2동, 미사 3동 여기가 하남 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가 하남 갑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흔히 이제 미사지구라고 알고 있는 그 신도시 쪽은 하남 을로 주로 들어가고요. 하남 갑 쪽이 이제 그 나머지가 되는데 요 지역만 추출해서 보면은 하남 갑에서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한 4.7% 이상 리드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다만 관외 사전 투표는 빼고 계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관외가 관내만 관내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만 해서 이제 4.7% 정도 차이가 나는데 관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합하면 차이가 좀 더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드를 하는 곳이란 뜻입니까?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윤석열 후보가 대선 때 4% 넘게 이겼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약간 민주당 좀 입장에서 어려운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약간 험지일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험지까지는 아니고 험지도 아니고 양지도 아니고 그 정도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의 데이터에 비추어 보면은 하남 갑이 상당히 좋은 승부를 해볼 수 있는 만한 곳이다. 그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영주 민주당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지금 아까 최재성 전 의원이 여기저기 안 되니까 결국에 서울에다 막 돌려보고 하니까 마땅치 않으니까 지금 하남까지 그러니까 수도권의 하남 갑으로 결국은 결정이 됐다.
도대체 이게 무슨 경쟁력이 있는 후보 맞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재성 수석의 말이 뼈아픈 게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전략공관위원장이 안규백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 전현희 전 의원, 그다음에 이현주 전 의원 이 세 명은 여전사다. 예. 규정을 했잖아요. 전사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곳에서 몸으로 부딪혀서 이기는 걸 전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상의 국민적인 눈높이는 예. 전사라면 정말 그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가장 어려운 적장과 맞설 때 그게 전사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는 왜 이렇게 뭐 양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모두 다 추미애 전 장관도 여기가 전직 불출마하신 분이 최종윤 의원이에요. 민주당 의원이었잖아요. 예. 그럼 여기가 험지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좀 지금 부끄러운 현재 곳이죠. 의원이 직전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번에 통선을 치러서 어떻게 되냐? 이게 관심사인데 민주당이 이미 갖고 있는 지역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략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지역이 상대 당에서 매우 강한 후보를 냈을 때 지금 현재의 의원으로서는 이기 힘들 때 예.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사람, 전사 같은 사람을 내서 싸우는 것이죠. 어. 두 번째는 뭐냐면 굳이 싸움을 해서 승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 싸움을 통해서 그 주변부에 있는 전반적인 선거의 붐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포석을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 과연 추미애 전 장관이 한한갑이 그런 의미가 있나요?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상징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들을 보기에는 기대치를 이렇게 높여놨어요. 전사로. 근데 지금 전사가 아니라 이거 무슨 모셔다 놓은 분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민들한테 변명처럼 드릴 수 있다. 도농복합이 험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불출마했던 김민기 의원 용인시을은요. 도농복합입니다. 근데 내리 3선을 했어요. 험지가 아닙니다. 가서 민주당이 거기를 모든 그 정치가 그렇죠. 어떻게 일구느냐에 따라서 예. 거기가 험지냐 양지가 되는 것인데 저는 모든 국민들이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동작을 해 나경원 전 의원과 붙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면 전사로 볼 수 있어요. 그건 전사죠. 근데 그거를 피해서 한한갑으로 간 게 아니냐. 저는 추미애 전 장관에게는 이번 한한갑의 포석은 저 같으면 거부했을 것 같아요. 나는 전사인데 내가 여기를 가라고? 그랬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사라고 당에선 규정을 했는데 그럼 여전사를 배려한 거냐 지금 이렇게 오늘 공천 나온 것. 뭐 이런 뒷말이 조금 나오는 상황인데 앞서 봤던 추미애 전 장관 공천 상황과 관련된 화면 다시 한번 불러오죠. 여기에 보면 다른 인물이 한 명 등장해 있죠.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 아까 소개했는데 원래 예비 후보였어요. 근데 오늘 이 결정이 나오면서 그냥 탈락한 셈이 돼버렸거든요. 과거에 박경미 전 대변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친문 인사로 꼽히셨던 분이거든요. 과거에 어떤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비전공자이니만큼 그래도 애쓰는구나. 스케루트로 올라가면서 한껏 기대감에 부풀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월광 소나타, 문라이트, 달빛 소나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선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자, 김윤영 국민의힘 부대변인, 박경미 전 대변인이 탈락이 되고 추미애 전 장관이 저 지역으로 간 거예요. 가불로 나오지만 이미 다 결정이 됐어요. 오늘 전략공천으로. 네. 그럼 결국엔 이거는 친문 떨어지고 친명이라고 이렇게 외치셨던 분 공천 받는 상황.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친명이 되고 친문이 떨어진 게 맞는데 저는 예. 그것보다는 추미애 전 장관을 배려하기 위한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경쟁력이 솔직히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됐던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은 예. 아예 고려 대상을 넣을 수도 없는 거고 추미애 전 장관이 안전하게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이길 만한 지역을 찾다 보니까 여기 찾은 거다. 여기가 남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추미애 전 장관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럼?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명들이 너무 많고 이런 상황에서 반명들 다 몰아냈으면 자기 새로운 사람들을 수혈해야 되는데 예. 그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어느 정도 중앙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는 과정에서 추미애 전 장관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자기가 코드나 가치도 맞다 보니까
그리고 동시에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각도 세울 수 있으니 그런 생각을 고려해가지고 추미애 장관을 배려했는데 예. 마땅한 지역구는 없고 그렇다 보니까 찾다 한 게 하남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왜 이 지역을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으로 바로 정했을까요? 전략공천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죠. 현역 의원이 사퇴를 하신 지역은 전략공천 지역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래도 경선이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여기 저는 이제 전략공관위가 오늘 이 공천 결과를 놓고 보면 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어도 됐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생각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씀 주시는 게 예. 왜 추미애 전 대표를 예. 굳이 하남이었을까? 지금 그동안 동작을에 그렇게 많이 예. 그 이름이 거명됐었던 분을 서울의 다른 지역도 좀 조사를 해봤다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 군데를 했겠죠. 예. 뭐 송파도 있었고 심지어는 중구 성동 임종석 지역도 실장 있었고, 지역도 있었고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지역을 갖다가 선택했다라는 건 저는 좀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이제 친문 이렇게 지금 이제 갈등 구도가 이제 형성되고 있는 중에 좀 전에 박경미 전 의원을 말씀하셨는데 예. 박경미 의원만 이 지역에서 활동한 건 아니었어요. 민병선 전 그 대선대위 대변인도 활동하셨는데 이분은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그 지금 대표가 17년도에 대선 경선을 할 때 당시에 캠프 대변인부터 해서 선대위 대변인까지 사실은 찐명으로 구분될 만한 분도 이 지역에서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활동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안 된 거잖아요. 그럼. 그 두 분 다 지금 이제 배제가 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지역을 받았다면 그거에 대한 아마 합당한 이유를 충분하게 좀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지금 부족하니까 이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송영무 의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민주당 주류 세력에서요. 예. 사실은 차기 국회의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려까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저는. 왜냐하면은 지금 보십시오. 하위자 명단에 드신 분들이 서른 의원 5선이죠. 김영주 의원 4선이지만 국회 부의장이고 만약에 5선이 되면은 여성 국회의장 도전이 가능한 분이죠. 그런데 반면에 지금 이제 그런 컷오프가 되지 않은 분들 중에 조정식 의원 5선이죠. 사무총장.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이 5선을 했으니까 이제 만약 이번에 국회 재입성을 하면 6선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우리 김윤영 부대변인이 그 추미애 전 장관을 어떻게든 국회에 입성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그런 의도가 지금 민주당 주류 세력에게 있다면 전반기 국회의장, 후반기 국회의장까지 염두에 두고 어떤 나름의 포석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다만 그것 전제는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런 공천을 하면은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고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공천을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지금 민주당 공천이 내용이다 이런 평가 속에서 추미애 전 장관 과연 어떤 공천 결과 받을 것인가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었는데 오늘 나왔어요. 경기도의 하남 갑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의외라는 반응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발표가 오늘 나왔는데 민주당이 여전사로 규정한 인물이 또 있죠. 이현주 전 의원. 최근에 민주당으로 복당을 했는데 오늘 발표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요. 들어보시죠.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고 했으면은 이 지역에 대해서 경선을 붙이지 않고 바로 전략으로 단순했겠죠. 이현주 의원께서도 이 지역에 자기가 본인이 사회 초년 생활 때 거주를 오랫동안 했고 이 지역에 대해서 많은 애정이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아마 응모를 하셔가지고 어제 면접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겠지만 나라와 당을 걱정하는 마음은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꼭 험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단수를 받으면 편하겠죠. 다만 지금 당의 상황이 저는 제가 전략 경선을 수용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오늘 경선을 하라고 결정이 나왔는데 경기 용인정이에요. 용인정 민주당 3인 경선이 결정이 됐는데
이현주 전 의원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길 특히 친문이라고 꼽히신 분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격수로 지금 이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에 경선을 부는 상대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인데 여기는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청년 비서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참모였어요. 그럼 문 전 대통령의 참모와 문 전 대통령의 저격수가 맞붙는 셈이 됐습니다. 물론 다른 분도 계십니다. 여기 이현욱 전 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전 사장, 여기 또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좀 통하죠. 이렇게 3인 경선이 됐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반응을 보인 게 있죠?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용인정은 철새 도래지 아닙니다. 저는 용인 토박입니다. 그러면 누구 보고 지금 철새라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이현주 전 의원은 생활권 유수하고 오랫동안 근처 살았다. 그리고 아까 안규백 위원장은 뭐 애정이 있다, 그 지역에. 뭐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일단 요거 서영주 민주당 부대변인. 이거 무슨 그림입니까, 지금? 이게 어떤 그림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당직자 입장이 아니라 평론가들 입장에서 좀 편하게 얘기를 평론가 하면요. 입장에서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게 유사점을 좀 보시면 돼요. 추미애 전 장관과 이현주 의원의 유사점은 뭐냐? 그 지역에 출마한 사람이 친문과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서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근데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치워버렸어요. 두 분 다. 그랬을 경우에는 추미애 전 장관이 요구했을 공산이 크다. 그러지 않고서는 3인 경선을 붙이는 게 맞죠. 왜냐하면 민병선 전 대변인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와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고, 박경미 대변인 같은 경우도 국회의장실에 있다가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장 예를 들면은 가장 클리어한 거는 셋이 경선을 국민경선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게 가장 뒷말도 적고 그렇죠. 그게 승복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경선은. 추미애 전 장관은 가로 그냥 혼자만 내려 보냈겠어요. 추미애 전 장관이 안 돼. 나는 자존심 상하게 그렇게는 안 하겠어요. 날 줄래면 그냥 줘라. 나는 그렇게는 못 간다. 라는 공산이 크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이고요. 이현주 의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현욱 경기도시주택공사 사장이 있잖아요. 여기는 민병선 대변인보다 더 측근의 측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배려를 해야 된다. 맞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탈락시킬 수가 그렇죠. 없다. 여기는 남겨놓고 결국에는 친문과 그 가장 핵심인 주택공사 사장을 뒀는데 이현주 의원이 욕을 했다 하더라도 이 형량의 크기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저변의 상황들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이현주 의원 자체를 결국에는 쓰임새가 다 됐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쓰임새가 결국에는 다 됐다고요? 이거는 뭐 이제 제 개인적인 평론입니다. 평론이지만 이현주 의원이 당시에 임종석 전 실장 전에 말하자면 복당을 하면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용으로 들었을 공산이 크고, 결국에는 이현주 의원이 지금 용인정에 갔을 때 과연 여기서 살아돌아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따지고 봐서는 이현우 그 전 도시주택공사 사장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현재. 그래서 국민 경선을 준 것이죠. 예를 들면 당원을 빼버린 거예요. 이현주 의원한테 그래도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들여보낸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둘이 비슷한 구도에서 들어갔으나 둘에 대하는 당의 입장은 좀 달랐을 것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영 국민의힘 부대변인. 이게 지금 경선이 3인 경선이지만 특히 두 명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아까 화면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이현주 전 의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기 보면 누가 봐도 색깔이 분명하거든요. 이현주 전 의원, 문 저격수, 박성민 전 최고위원, 문정부 비서관. 친문 대 친명의 대결처럼 비춰지잖아요. 물론 저기 이현욱 전 예비후보 역시, 지금 후보 역시 이재명 대표 측근을 통하지만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도대체 이 경쟁, 이 경선의 색깔은? 저는 저 경선을 모든 세력들의, 민주당에 있는 모든 세력들의 불만을 누르기 위해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문, 친문, 친명 모두에게 어떻게 하면 반발을 누를 수 있을까? 결국 그 방법은 경선인데 경선에서 서로의 인센티브나 좀 부정적인 걸 다 제거해 주는 게 3자 국민 경선이라고 봤고요. 사실 3자 경선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거기다 당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3자 경선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모든 세력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누르기 위해서 했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한 가지 굉장히 안타까운 건 용인정에 원래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할 때 저는 그 민주당의 첫 불출마 선언문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정치 기득권 내려놓고 개혁을 위해서 불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그런 불출마 선언이 굉장히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이번 용인정 공천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사실은 비명계 공천 배제하고 친명계는 웬만하면 단수 공천을 하거나 여러 가지 뭐 좀 배려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판에요. 이거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어떤 공천 이 결과가 공천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민주당의 의정부 갑인데요. 여기 보면 문석균, 박지혜 이렇게 돼 있어요. 문석균 후보의 경우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입니다. 아들. 4년 전에 뭐 탈당하고 무속 출마했고 여러 가지 예의가 있었던 인물이었어. 근데 요번에 경선을 하고 결정되는데 그 경선 대상은 영입인재 1호 인사 박지혜 변호사. 그래서 지금 이거 다시 4년 전에도 참 뒷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또 뒷말이 나오는데 당장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이 지역의 현역 의원인 오영환 의원이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지금. 뭐 이렇게 결정을 합니까? 당에서. 이런 불만 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안규백 의원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발표 내용이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의정부시 갑에는 박지혜, 문석균, 이인 국민 경선으로 했습니다. 누구나가 똑같은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국민 경선으로 택했다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준욱 전 대변인. 이 문석균 후보의 경우는 탈당하고 무속 출마를 그때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근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4년 전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당에서는 문제 없다라고 그러면서 경선을 하라고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 전략공관위의 전략은 없고 정무적 판단만 남은 거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전략공천위원회인데 정무만 있고 전략이 없다 지금. 지금 그런 비판을 받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지역의 오영환 의원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예. 지금 박지혜 변호사는 우리 당의 영입인사 1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굉장히 당에서 공을 들였던 인물이고 이런 인물들을 이번 총선에 예. 약간의 상징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런 인물을 통상 배려를 좀 하잖아요. 그런 배려는 없고 지금 여기다 경선을 붙였어요. 근데 그것도 그 지역의 문희상 의장의 아들이고. 그렇다면 그 문희상 의장은 그 지역에 엄청난 사실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육선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지금 이 경우를 저도 지금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예.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예. 문석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청년회의소라는 JC라는 청년회의소의 중앙회장을 역임하고 예.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나고 자라서 활동을 했던 예. 그래서 지역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들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경쟁력을 선보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런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한번 경선을 붙여서 거기서 한번 된 사람이 예. 한번 승부를 보는 본선 진출을 해보는 이런 전략적 경선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건 정말 긍정적 해석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오영환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역에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 지역에 전략공천 돼가지고 처음 와서 아무런 조직적 기반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하고 예. 1대1로 경선을 붙이는 게 이게 과연 정당한 경선이냐 이렇게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럼 왜 당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판단들의 요소가 아까 정무적 있었겠죠. 판단만 했다 그랬잖아요. 그 정무적 판단은 뭡니까? 이유가? 그 정무적 판단은 사실은 문희상 전 의장님에 대한 예. 판단이 여기에 가미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4년 전에는 완전 다른 결정을 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지난번에는 이제 문석균 씨에 대한 공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문석균 안 된다라고 판단한 네,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까지 감행했던 것인데 예. 이번에는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사면을 얘기합니다. 대통합을 얘기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동안 민주당에서 탈당했던 사람들이라도 예. 이번 대선에서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예. 그래서 복당을 한다면 그 복당도 받아주고 그 복당자에 대한 그런 페널티도 다 사면해 주자. 그 차원이다 지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해가지고 이번에 들어오신 거고 페널티 부분도 다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두 사람이 동등한 입장에서 경선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과연 민주당 총선을 전체적으로 치러야 되는 민주당의 이득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벌써 이제 뒷말이 나오고 당장 그 지역의 현역 의원이 반발하고 있고 물론 불출마 선언을 한 현역 의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 지역에서 준비했던 후보들도 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뭡니까라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 이게 뭐 하나 이렇게 쉽게 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요. 이런 가운데 오늘 참 많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연속해서 좀 소개해드리죠. 다음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이인영 의원 여기도 이제 친문 뭐 운동권 약간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단수 공천됐어요. 근데 전해철 의원도 뭐 비명이고 친문했던 상징적인 인물인데 여기는 경선이 됐습니다. 근데 양문석 전 의원을 보면 친명인데요. 여기는 뭐 굉장한 전해철 의원을 향해서 뭐 굉장한 어마어마한 소리를 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결과 또 있습니다. 여기 뭐 올드보이 얘기도 오늘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은퇴한 거 아닙니까? 저분들은 하는데 박지원 전 원장, 정동연 전 장관 경선 대상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전남 해남 완도 진도 그리고 전북 전주 병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된 올 발표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선 지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전북 전주 병은 김성주 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이,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윤재갑 의원이, 안산시 갑은 양문석 후보와 전해철 의원이 경선을 치릅니다. 다음은 단수 지역입니다. 서울 구로구 갑은 이인영 의원. 양문석 후보의 경우는 소위 말해서 혐오 발언 어떤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경선에서 탈락시켜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서 양자 경선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남탓 공방을 하는 이낙연, 홍영표, 김종민 이런 분들의 그 발언들을 보면서 나는 그 시점에서 제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습니다. 민주당의 쓰레기들이라고. 아무튼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경선이 이제 붙었습니다. 자, 송영훈 의원, 전해철 의원, 이인영 의원, 그리고 정동영, 박지원. 어떤 공천 과정, 물론 경선도 있고요. 공천 확정되신 분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이 그림은 뭡니까 지금? 뭐 경선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일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 네. 정동영 전 장관 이런 분들 또다시 경선 기회를 받는 걸 보면서 참 민주당이 세대 교체를 안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문석균 씨 얘기를 좀 전에 봤습니다마는 세습 정치는 용인을 하면서 세대 교체는 대단히 인색한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이 소위 왕심리 농성 이걸 한 덕분에 어떻게 보면 좀 반사 이익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인영 의원에게는 구로를 떠나서 충주에 가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복수의 언론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구로 갑에 다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시하는 그런 시선도 많았는데 공교롭게도 왕심리 농성이 있고 지금 며칠 뒤에 단수 공천을 확정됐기 때문에 저는 그 왕심리 농성 사태로 인한 어떤 그 비명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차원에서 단수 공천을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다음에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경선이에요.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정가에서 그동안에 단수 공천 못 받을 거라는 예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그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때 전해철 의원과 이재명 대표 간에 좀 악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난 경쟁 속에 서로들 굉장히 힘들었죠. 사실은 상황이. 그때 비방전도 굉장히 많았고 특히 이제 경기지사 경선이 끝나고 나서도 소위 이제 그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는 못 찍겠다. 이래서 뭐 이렇게 반대하는 짤방도 인터넷에 많이 돌리고 그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 공천을 못 받을 거라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게 공천 결과 오늘 참 많이 나왔는데 하나씩 분석해 드렸어요. 글쎄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공천과 관해서 내홍을 겪고 있다. 물론 민주당에서 공천과 관계되신 분,
그리고 민주당의 지도부에서는 그런 거 없다. 시스템대로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많은 시각은 이건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용치고도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